재산 한 푼 없으시잖아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78살 박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손주들 밥을 지어주고 조용히 구석에서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집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데. 며느리 윤미선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아들 박준호는 침묵했습니다. 10년 전 친정어머니처럼 모시겠다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고 홀로 키운 아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재산 한 푼 없다. 그 말이 할머니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아들을 키우고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그녀의 가치는 재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24년 9월 23일 박순자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사랑하는 손녀 서연이와도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할머니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통장 잔고는 30만 원.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방 안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산 한 푼 없다고.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줄 재산은 정말로 한 푼도 없지. 그 순간 서울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서는 5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가 텅 빈 채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박순자. 며느리와 아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쫓아낸 그 재산 한 푼 없는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곧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을,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그리고 가장 뼈아픈 응징을. 이것은 한 노인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재산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소름 돋는 이야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던 그날, 78살의 박순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그 시선은 방금 전 며느리가 내던진 서류 몇 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더는 모실 수가 없어요. 며느리 윤미선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10년 전 아들 박준호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녀는 순자 할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따르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고 특히 돈 앞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미선아, 내가 뭘 잘못했니? 혹시 내가 너한테 불편을 끼쳤다면? 불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선은 팔짱을 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 집에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아시잖아요?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데 한 분 더 모시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순자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줄곧 이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손주들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쓰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우리 아들은 뭐라고 하니? 할머니의 질문에 미선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를 띤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님이 재산이라도 있으시면 모를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45세 중년 남성인 그는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요양원 자리 알아봤어요.
거기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수 키워낸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장사를 하며 대학까지 보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됐구나.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정을 바꿀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아기가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어머님께서 재산이라도 있으셨다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재산 한 푼 없으시잖아요. 재산 한 푼 없다. 그 말이 방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 미선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할머니가 나가는 것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손주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할머니는 1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아파트 로비를 지나 찬 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오래된 통장 하나,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겨우 30만 원. 그것이 할머니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미선의 말처럼 정말로 재산 한 푼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 너머에 아주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 자신도 아직은 그 감정을 정확히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아직 할머니의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 지나가는 사람들은 벤치에 앉은 노인을 힐끗 쳐다보다 지나쳤습니다. 누구도 그 노인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방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노인을 쫓아낸 며느리와 아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방 안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그 봉투 안에는 서류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재산 한 푼 없다.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보이겠지. 그리고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할머니의 뒷모습을 스쳐 지나갔고 그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미선과 준호는 그날 저녁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모실 사람이 없다는 안도감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재산 한 푼 없다는 말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이것이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버려진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야기의 첫 장이었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첫날 밤을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보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잠든 척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역무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해요.
젊은 영무원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나가겠습니다. 가방을 들고 역을 나서자 새벽 공기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11월 말의 추위는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할머니는 얇은 패딩 점퍼를 여미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옛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의 젊은 시절 함께 장사를 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나온 것은 영희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오셔서. 딸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예전에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발걸음을 끊었던 곳이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배가 한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가슴에 스며들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할머니는 이호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60 중반의 목사님은 순자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 권사님 오랜만이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할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호한 목사는 할머니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십니다. 목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교회에 임시로 머무실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책을 마련해 보시지요. 순자 할머니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회 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지만 할머니에게는 감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교회 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청소를 하고 화단을 정리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신세를 지는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교회 장로 박성수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는 이 지역에서 꽤 사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권사님 사정이 어려우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장로님. 송구스럽습니다. 박성수 장로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보태십시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돌보실 것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 돈을 받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손을 벌려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만 다음 주에 다른 분이 이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청년 선교사님이 오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가방을 챙겼습니다. 교회를 나서는 발걸음은 처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손에 쥔 10만 원과 원래 가지고 있던 30만 원. 합쳐서 40만 원이 할머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입장료 10,000원을 내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찜질방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한식당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식당 보조 구함이라는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식당 주인 최진숙은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8입니다. 78이요? 진숙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설거지도 힘드시고 서빙도 어려우실 텐데. 힘든 일 많이 해봤습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게 할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시죠. 하루 5시간 시급 9,000원입니다. 점심시간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감사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상을 닦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손목이 저리고 다리가 붓는 것도 참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무렵 진숙은 할머니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일 잘하시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이 일이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거운 그릇 상자를 들다가 할머니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릇들이 와르르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는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삐끗한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진숙은 놀라서 달려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과 함께 부담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괜찮습니다. 금방 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진숙은 할머니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생각해보니 연세 많으신 분이 다치시면 저도 책임 문제가 생기고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처리도 복잡하고 미안하지만 여기까지만 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숙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현실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뿐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유일한 수입원을 잃었습니다. 손에 쥔 돈은 이제 2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할머니는 가방 안주머니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할머니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요?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사진 속의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신 힘들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주머니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그 낡은 봉투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그것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조금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거리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할머니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거리를 헤매던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초고층 건물 최상층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펜트하우스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전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강민수는 그날도 이 건물 앞을 지나며 고개를 들어 최상층을 바라보았습니다. 42살의 그는 이 지역에서 15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저 펜트하우스만큼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정말 저 집은 대체 누가 사는 걸까? 민수는 옆에 함께 걷던 후배 김태연에게 물었습니다. 태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건물 정보를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 펜트하우스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300억은 넘을 겁니다. 전용 면적만 400평이 넘고 루프탑까지 합치면 600평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300억. 민수는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이 집이 10년 전에 지어졌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매물로 나온 적이 없어. 심지어 누가 사는지도 아무도 몰라. 혹시 재벌이나 유명 인사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야. 내가 이 동네에서 15년 일했는데 재벌들은 다 알아. 근데 저 집 주인은 정말 베일에 쌓여 있어. 실제로 이 펜트하우스는 강남 부동산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곳이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조차 주인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매달 관리비가 정확하게 입금되고 가끔 청소업체가 들어가는 것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건물 경비원 이상철은 60대 초반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건물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었지만 펜트하우스 주인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경비님, 위층에 사람이 사는 건 맞나요? 택배 기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청소업체 분들이 올라가시는 걸 보면 관리는 되는 것 같은데 정작 주인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냥 투자용으로 사놓은 건가요? 300억짜리를 투자용으로만 놔둘까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이 펜트하우스의 내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는 한강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만 150평이 넘었고 천장 높이는 6m에 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대리석 바닥과 독일제 명품 가구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최신 시스템 주방 기기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침실은 5개나 되었습니다. 각 침실마다 전용 욕실이 딸려 있었고 마스터 침실의 욕실에는 대형 자쿠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루프탑에는 잔디 정원과 야외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이 켜지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정작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윤이라는 이름의 청소업체 실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펜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이 일을 5년째 맡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 집 주인은 대체 누구예요? 신입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집을 왜 안 쓰는 거죠? 모르는 게 약이야. 윤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청소만 하면 돼.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하지만 궁금하잖아요. 300억짜리 집을 그냥 비워두다니. 있잖아. 윤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일 5년 하면서 배운 게 있어. 부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어쩌면 이 집은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곳일 수도 있어. 언젠가 그 사람이 올 날을 기다리며 유지되고 있는 거지. 그 말에 신입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여전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펜트하우스의 서재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작은 가게 앞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우리의 시작. 그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젊은 시절의 박순자 할머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증서, 은행 통장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류는 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펜트하우스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박순자 생년월일 1947년 3월 15일.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로 핵심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부동산은 박순자의 단독 소유이며 상속 대상이 아님. 박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처분 가능함.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한재석 변호사였습니다. 67살의 그는 박순자 할머니의 오랜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재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펜트하우스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자 여사님, 지금 어디 계실까? 그는 한 달 전 할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연락을 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부탁드린 대로만 해주세요. 때가 되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재석은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0년 넘게 할머니를 알아왔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부동산 업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제는 역시 그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야, 너 그거 아니? 그 펜트하우스 말이야. 내가 들은 소문인데 재벌 2세가 소유하고 있대.
무슨 소리야? 나는 해외 투자가가 세금 회피용으로 사놨다고 들었는데. 아니야, 내 친구가 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일반인이래. 그것도 노인이라던데? 노인이 300억짜리 집을? 말이 돼? 이렇듯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펜트하우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공원 벤치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추위에 떨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00억짜리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준호도 며느리 미선도 심지어 할머니를 지나쳐 가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저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 강남 최고의 펜트하우스 주인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가방 안주머니를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그 낡은 봉투 안에는 펜트하우스 열쇠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할머니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베일에 쌓인 펜트하우스의 비밀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밝혀지는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제4챕터 우연한 만남 새로운 인연의 시작 마이너스 숨겨진 조력자 12월이 시작되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동네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해 어지러움을 느끼던 순간 할머니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재빠르게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서지은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색과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울 뿐입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저기 카페가 있는데 잠깐만 앉아 계시다 가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 같으신데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잠깐만요. 지은의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태도에 할머니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따뜻한 생강차와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양했지만 지은은 이미 주문을 끝낸 후였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드세요. 아침 걸으셨죠? 순자 할머니는 샌드위치를 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할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이 깨끗하지만 낡았다는 것, 가방이 무거워 보인다는 것, 손이 거칠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순자 할머니는 차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입이 열렸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댁이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아들 집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명함을 받아든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사회복지사였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임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만.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할머니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서로 돕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민재라는 이름의 41살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은 씨 여기 있었네요. 민재 씨 잠깐만요. 민재는 다가오다가 할머니를 보고 멈췄습니다. 그는 이 동네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였습니다. 지은과는 복지 활동을 함께하는 동료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민재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은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민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의사입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진맥 좀 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끝나요. 그냥 손목만 잠깐 보는 거예요. 민재의 친절한 태도에 할머니는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할머니의 맥을 짚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져 계시네요.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어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순자 할머니는 놀라며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약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한의원에서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대신 한약과 식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한의원에 청소 도와주실 분이 필요했거든요.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으실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지은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민재 씨는 좋은 분이에요. 저도 오래 알고 지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이상하게 신뢰가 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민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민재의 한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원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대기실을 청소하고 차를 준비하고 간단한 정리 일을 도왔습니다. 민재는 약속대로 매일 식사를 챙겨주었고 일주일에 한 번 한약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의원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방을 할머니가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세요. 춥지 않게 전기장판도 깔아뒀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괜찮습니다. 민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할머니 연세쯤 되세요.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시는 겁니다. 지은도 자주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께 옷가지를 가져다 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하고는 연락 안 하세요? 어느 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먼저 나온 겁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때로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지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동시에 단단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안색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한약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약은 민재와 지은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의원 문을 닫은 후 민재와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지요. 그러셨군요. 그게 전부입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할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가방 안주머니에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그 안에 서류들을 펼쳐보았습니다. 펜트하우스 열쇠, 은행 통장, 그리고 중요한 계약서들. 아직은 아니야. 할머니는 다시 서류들을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준호가 깨달을 때까지.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것도, 거리를 헤맨 것도, 그리고 지금 이 한의원에서 지내는 것도. 모든 것이 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할머니만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와 지은을 만난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사람들을 만난 것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세상이 차갑기만 한 건 아니더군요. 그리고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할머니는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숨겨진 조력자들이 할머니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이야기가 펼쳐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윤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의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빈 공간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앉아 박순자 계시던 자리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 11살 딸 박서연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가 그립다고, 할머니가 읽어주시던 동화책이 생각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셔. 미선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요? 할머니 아프세요? 그냥 거기가 할머니한테 더 좋아서.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쫓아냈다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준호가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며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은 식탁에 차려놓은 저녁을 가리켰습니다. 밥 먹어요? 응.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가 이 시간에 따뜻한 국을 데워놓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자꾸 엄마 찾던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미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쯤 찾아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미선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당신이 알아본 요양원에도 안 계시다며? 그게.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준호는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개받은 요양원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곳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옛날 친구분들께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어머니의 소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나이도 많으신데. 혼자서. 미선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식품 코너를 지나가는데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뒷모습이 시어머니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미선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돌아본 사람은 전혀 다른 노인이었습니다. 미선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인 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예, 박순자입니다. 78살이고요. 키는 155cm 정도. 마지막으로 본 건 2달 전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실종 신고해야 할 것 같아서. 준호는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실종이라니. 어머님이 스스로 나가신 건데. 그래도.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달이나 연락이 없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우리 엄마야. 미선은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쫓아낸 거잖아. 미선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러자고 했을 때 당신도 찬성했어요.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안다고.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안하고 찾고 싶은 거야. 그 순간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쫓아냈어요. 미선과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서연아. 준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구석에 계셨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주시고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뭘 한 거지?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께 차갑게 대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던 일들, 무시했던 말들, 냉대했던 태도들. 재산 한 푼 없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이제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남편 몰래 시어머니의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순자 언니요?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나도 궁금한데.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그냥. 미선은 얼버무렸습니다. 교회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미선을 보자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여기 오셨다가 떠나셨습니다. 이요한 목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쯤 계셨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릅니다. 목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실례지만 권사님이 집에서 나오신 이유가 있나요?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눈빛에서 질책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문득 시어머니가 이런 날씨에 어디서 지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우시겠다. 제대로 드시기나 하실까?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에 남편의 사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는 요즘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약속 없는데? 한재석 변호사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장을 입은 재석이 서류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부장님이십니까? 예, 그런데 누구시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석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한재석 변호사입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뭐라고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요?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진정하십시오. 재석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은 안전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여사님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의 의사요? 재석은 서류 하나를 꺼내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강남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등기부등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준호는 어리둥절하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 전용 면적 400평. 시세 300억 원대. 이게 왜 저한테? 그리고 그는 소유자 란을 보았습니다. 소유자 박순자.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재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이 펜트하우스의 단독 소유주이십니다. 10년 전에 구입하셨고 그동안 신탁 관리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럴 리가. 어머니가 재산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석은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여사님 명의의 주식 계좌입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의 우량주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가로 약 50억 원 상당입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행 예금 통장입니다. 재석은 계속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셨고 합계 80억 원가량 됩니다. 80억. 강남과 분당에 상가 건물도 2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재석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총 재산은 약 500억 원 정도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500억. 우리 어머니가? 예.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은 젊은 시절 남편분과 함께 사업을 하셨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로 시작해서 성공하셨고 IMF 때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하셨습니다. 그 부동산들이 지금은 엄청난 가치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죠?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재석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여사님께서 제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석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여사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친필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준호에게 엄마는 내가 말했던 그 재산 한 푼 없는 사람이 맞다. 너와 내 가족에게 줄 재산은 한 푼도 없다는 뜻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평생 일하며 모은 것이고 내 아버지와 함께 이룬 것이다.
너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이 돈을 쓴 적이 없다. 너는 내 힘으로 자랐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엄마를 쫓아낸 이유가 재산이 없어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는 깨달았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는 것을. 이제 엄마는 결정했다. 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내가 원하던 재산은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엄마. 편지를 읽은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재석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사님의 펜트하우스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댁의 부인과 따님도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준호는 애원했습니다. 월요일에 뵙게 될 것입니다. 재석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석이 나간 후 준호는 한참을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그의 앞에 널려 있었습니다. 500억 원. 펜트하우스. 주식. 예금. 재산 한 푼 없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지. 준호는 자신이 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미선이 한 말들도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준호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큰 창가에 서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제대로 한 걸까요?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을.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한재석 변호사가 준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미선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안색이 왜 그래요? 준호는 대답 대신 서류들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미선은 이상한 느낌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읽다가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펜트하우스 주인이라고요? 계속 읽어.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선은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주식계좌, 은행통장, 상가, 건물 등기부. 숫자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50억, 80억, 그리고 500억? 미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님이 500억이나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래. 준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재산 한 푼 없다고 했던 그분이. 미선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냉대했던 순간들, 내뱉었던 말들, 쫓아낸 그날. 내가 뭘 한 거야?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지? 준호는 할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선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읽어봐.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너와 내 가족에게 줄 재산은 한 푼도 없다. 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안 돼.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그렇게 대했는데.
돈 때문에 울고 있어? 준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한테 정말 죄송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지.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11살 소녀는 울고 있는 부모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찾으셨어요? 준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서연아. 준호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게 될 거야. 다음 주에. 정말요?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하지만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미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했던 말들. 기억나. 저는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선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나도 마찬가지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엄마를 돈으로 평가했어. 양육비를 계산했어. 노인 한 명 모시는 게 얼마나 드는지 따졌어.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재산 한 푼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할머니는 정말로 그들에게 줄 재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머니를 재산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가족이 아니라 부담으로 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할머니가 소유하신 펜트하우스의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건물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건물 사진을 보며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몇 년 전 지나가며 저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일까라고 생각했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저기 사셨어. 그리고 준호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런 호화로운 곳에 살 수 있었지만 아들의 좁은 아파트 작은 방에서 지내신 것입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미선도 일어나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화면 속 펜트하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미선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신 거였을까요? 시험이라기보다는. 준호는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어. 며칠 후 윤미선의 친구 김혜진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혜진은 미선의 대학 동창으로 둘은 자주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미선아,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낸 일, 그리고 시어머니의 숨겨진 재산. 혜진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500억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응. 미선아, 그럼 지금이라도 잘 모시면 되잖아. 혜진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어머님께 용서를 빌고 잘 모시면 나중에. 그만해. 미선은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밖에 안 나? 돈 생각밖에 안 나? 혜진은 놀라서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님을 돈으로만 봤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았어. 어머님은 돈이 아니라 진심을 원하셨던 거야. 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늦었어. 미선은 쓰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셨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겠대. 그날 저녁 준호는 회사 동료 정수철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철은 준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준호는 술을 마시며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철은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큰일 저질렀구나.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수철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보고 싶으신 거 아닐까? 하지만 이미 결정하셨잖아.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그래도 수철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봐. 아직 기회는 있어. 준호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미선, 서연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월요일 할머니와의 만남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요. 편지? 네,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준호와 미선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11살 소녀가 그들보다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준호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함께 편지를 쓰자.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편지를 썼습니다. 서연은 할머니가 그리운 마음을, 준호는 불효를 용서해달라는 마음을, 미선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재석 변호사가 옆에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박준호 씨 가족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매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지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말로 모든 재산을 기부하실 생각이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벌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에 봅시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 무엇을 말할지, 그걸 보고 제 마지막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할머니를 알아왔지만 여전히 그녀의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재로 걸어가 남편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가혹한 걸까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끝날 겁니다. 재산이 없다는 말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유무, 진심의 유무,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인지 월요일에 밝혀질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준호 가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은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이게 나을까 아니면 여보, 뭘 입든 중요하지 FALTA 하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야. 서연은 학교를 결석하고 부모님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소녀는 가방에서 할머니께 쓴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아빠, 할머니께서 화나셨을까요? 아마 그러실 거야.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할머니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거야. 강남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운전을 하고 미선과 서연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잠시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저기가. 미선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저 위에 계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맨 꼭대기층. 세 사람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을 입은 컨시어지들. 박준호 씨 일행이십니까? 한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은 그들을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최상층 버튼 하나만 있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찍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선은 계속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장의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45층, 46층, 47층.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펜트하우스의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한재석 변호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재석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시죠. 문이 열리고 준호 가족은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고급 가구들과 예술 작품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서 사셨다는 거야?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재석이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응접실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석은 말하고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올리셨고 얼굴에는 화장도 하셨습니다. 석 달 전 집을 나가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외치며 달려가려 했지만 준호가 딸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와 테이블 건너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준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 사람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 앉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할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재석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박순자 여사님의 재산 처분에 관한 최종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재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재석이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978년에 작성된 사업 계약서입니다. 오래된 서류였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에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과 남편 박영수 씨는 그의 작은 제조업체를 시작하셨습니다. 초기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연 매출 100억 원의 회사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준호는 놀라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사업을 하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1997년 IMF 때입니다. 재석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여사님은 그때 회사를 정리하고 부동산에 투자하셨습니다. 다음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들이었습니다. 강남의 상가 2채, 분당의 오피스텔, 그리고 이 펜트하우스. 모두 그때 구입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헐값이었지만 지금은 시세가 수백억이 됐다는 거죠. 미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재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2010년에 작성된 신탁 계약서입니다. 신탁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예. 여사님은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을 신탁 관리로 전환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석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사님은 아드님께서 돈에 집착하지 않고 자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재산을 숨기셨습니다. 아드님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거죠.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은 조건을 정하셨습니다. 재석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아드님 가족이 여사님을 돈으로 평가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내치는 일이 생긴다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즉, 재석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여사님을 쫓아낸 순간 이 조건이 발동되었습니다. 미선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석은 새로운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는 준비되었습니다. 이 서류에 여사님께서 서명하시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으로 이전됩니다. 어머님.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회?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산 10년이 기회가 아니었니? 매일매일이 너희가 진심을 보여줄 기회였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미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선 씨,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하나요? 재산 한 푼 없으시잖아요 라고 했죠. 미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줄 재산은 정말로 한 푼도 없었어요. 어머님, 돈이 있으면 잘 모시고 없으면 쫓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왜 재산을 물려줘야 하죠?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머님께 용서만 받고 싶습니다. 서연도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이 그립고 할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돌아와 주세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아직 어리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내 부모님이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해야 해. 재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여사님, 결정하시겠습니까? 할머니는 탁자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류에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500억 원의 재산이 사회로 가고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할머니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재로 걸어가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이걸 보거라. 할머니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준호. 이 사진 기억하니? 할머니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가게 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마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한 가게야. 내 아버지와 내가 온종일 일했지. 너를 등에 업고 일할 때도 많았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었어. 하지만 행복했어.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했고 서로를 소중히 여겼으니까.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어. 그 마음이었어.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어머님. 하지만 너는 그걸 잃어버렸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시작한 게.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펜 끝을 가져갔습니다. 단 한 번의 서명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외쳤습니다. 저희에게 응징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기회도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법적 응징의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해시태그 박순자. 할머니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준호 가족은 긴장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보여줄 게 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한쪽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 가족은 그제야 그 액자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액자에는 낡은 영수증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처음으로 차갑게 대했던 날의 영수증이야.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내가 마트에서 장을 봐왔는데 너는 어머님이 쓸데없는 것만 사신다고 했지. 이 영수증은 그날 내가 산 물건들이야. 전부 너희 가족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어.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액자에는 메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엄마 방에 계세요. 손님 오셨어요라고 쪽지를 남긴 날이야. 할머니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 친구들이 왔는데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 거지. 그날 나는 방에서 너희가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울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액자에는 약 봉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팠을 때 혼자 병원 가서 받은 약이야.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짐이 될까봐. 네 번째, 다섯 번째. 액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액자마다 하나의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시당한 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아팠던 순간들. 어머님.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이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까? 잊을 수가 없었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나하나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으니까. 할머니는 마지막 액자 앞에 섰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23일 내가 이 집을 떠난 날. 그날 나는 결심했어. 할머니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교훈을 주겠다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선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은 떨리며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할머니는 응접실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응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재석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준호 가족은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윤미선 씨. 재석은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석 달간 사회복지 봉사를 해야 합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씩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미선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둘째, 박준호 씨. 재석은 준호를 향했습니다. 당신은 매주 주말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역시 석 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준호도 즉시 대답했습니다. 셋째, 재석의 목소리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당분간 이 펜트하우스에 혼자 거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문할 수 없습니다. 네?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석 달 후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할머니가 직접 말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진정으로 변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변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기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할 것입니다.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너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너도 배워야 해. 내 부모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할머니는 서연을 불러 안아주었습니다. 석 달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은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단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 너희 부모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는 서연에게서 얼굴을 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매주 일요일마다 할머니한테 올 수 있어. 단 너 혼자만. 정말요? 그래. 할머니도 내가 보고 싶을 테니까. 하지만 내 부모님은 안 돼. 그분들은 벌을 받아야 해. 준호와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결정이 공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여러분의 집을 매달 방문하실 것입니다. 재석이 설명했습니다. 예고 없이 불시에.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감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미선이 물었습니다. 감시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확인입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그저 재산 때문에 연기하는 건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머니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석 달 후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변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산 말씀이십니까? 미선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선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재산 생각을 하는구나. 미선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됐어. 할머니는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석 달 후에는 달라져야 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을 먼저 생각하도록. 할머니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오늘부터 응징이 시작됩니다. 어머님. 준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석 달 후에 만납시다. 그때까지 너희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줘. 준호 가족은 어쩔 수 없이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건물 최상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거기 계시겠지?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변해야 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알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진심이야. 돈이 아니라.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서연이 뒷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해야지. 준호는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달라질 거야. 할머니께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드릴 거야. 그날 저녁 준호의 집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세 사람은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 노인복지관에 가야 하는구나.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주말에 급식소 봉사. 준호가 말했습니다. 힘들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 거야.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해. 이건 버리자 기회니까. 그날 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봉사 활동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준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무료 급식소를 검색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미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큰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재석 변호사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변호사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가혹해야 깨닫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달콤한 말로는 변하지 않아요.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석 달 후에는 정말로 용서하실 겁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변했다면 나도 진심으로 용서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연기였다면 할머니는 서재의 기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땐 주저없이 서명할 것입니다. 응징이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간의 시험 기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가족에게 이 석 달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달. 윤미선은 매일 아침 노인복지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화장실 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첫 주가 끝난 금요일 미선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을순 할머니를 만난 것입니다. 을순 할머니는 84살이었습니다. 자식이 3명이나 있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할머니, 자식분들은 왜 안 오세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하더군. 을순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애들 키운다고 정신 없었지. 그땐 몰랐어. 내가 이렇게 외로워질 줄. 그 말을 들은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고맙구나. 을순 할머니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복 받으셨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두셔서.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착하지 못한 며느리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도 매주 주말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첫 주 토요일 준호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최동훈이라는 이름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사업 실패했지. 동훈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IMF 때 빚 보증을 잘못 썼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 집도 가족도. 가족도요? 아내가 날 떠났어. 동훈은 빈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던 거지. 돈이 없어지니까 나도 필요 없어진 거야.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왜 미안해 하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달. 미선은 복지관 어르신들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을순 할머니와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며느리야. 어느 날 을순 할머니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나. 그런가요? 응. 처음 왔을 때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는 게 보여.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벌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미선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을순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을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면 됐어. 을순 할머니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깨닫는 게 중요해. 너는 이제 알았잖니? 그럼 된 거야. 준호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급식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배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형님. 동훈이 어느 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좋은 사람이야. 여기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 많지만 형님처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없어. 아닙니다. 아니야. 동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눈빛을 보면 알아. 형님도 뭔가 배우고 있는 거지? 여기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연은 매주 일요일마다 펜트하우스에 갔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많이 변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는 매일 복지관 이야기를 해요. 거기 할머니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리고 울어요. 그렇구나. 아빠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돈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사람 이야기를 해요. 급식소에서 만난 분들 이야기.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생각해요.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할머니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세 번째 달. 박순자 할머니는 약속대로 준호의 집을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연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되겠니? 당연하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사셨던 작은 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방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방입니다.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방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키우시던 화분도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있어요. 미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오시면 보여드리려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미선이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입 먹어보고 놀랐습니다. 이거 내가 해주던 김치찌개 맛이구나. 네 어머님. 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리책을 보고 연습했어요. 어머님처럼 맛있게 만들고 싶어서. 왜? 어머님이 돌아오시면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복지관은 어떠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힘들지만 의미 있어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노인분들은 짐이 아니에요.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고 우리가 모셔야 할 분들이에요. 특히 을순 할머니를 만났어요. 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으신 분인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알았어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배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이른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가족들이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연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가 아니라 오늘 오셨어요? 깜짝 방문이란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청소를 하고 있었고 미선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했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같이 아침 드실래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그러지.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는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말들, 따뜻한 분위기.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 오늘 급식소 가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 동훈 아저씨 생일이거든. 작은 케이크 준비했어. 나도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 같이 가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가족들이 쉬고 있을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세 사람이 모여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돌잔치 때. 엄마, 내가 그때 할머니한테 왜 그랬을까? 미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 준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할머니께서 돌아오시면 정말 잘 모실 거야. 할머니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세 사람이 모두 달려와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할머니, 우리 앨범 보고 있었어요. 같이 봐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앨범을 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했던 시간들. 어머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저희 정말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연락했니? 네. 내일 다시 펜트하우스로 오너라. 가족 모두. 석 달째 마지막 날. 준호 가족은 다시 펜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첫 방문 때와 달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접실에는 한재석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그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지켜봤습니다. 3번의 방문 그리고 복지관과 급식소에서의 너희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준호 가족은 놀랐습니다. 확인했다고요? 변호사님께 부탁했지. 할머니는 한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 재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윤미선 씨는 복지관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박을순 어르신과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했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박준호 씨도 급식소에서 성실히 봉사했습니다. 최동훈 씨를 비롯한 여러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인생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재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준호 씨께서는 지난달 개인적으로 제게 연락하셨습니다. 네? 미선이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연락이었는지 말해보겠니? 할머니가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다고. 얼마를? 제 예금의 절반입니다.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입니다. 어머님께서 기부하시려는 그 재단에 제 이름으로 먼저 기부하고 싶었습니다. 미선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보,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과시하는 것 같아서.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하고 싶었어. 어머님의 뜻을 이어받고 싶었어.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복지관에 개인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을순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서. 너희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도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용돈을 모았어요. 10만 원이에요. 할머니가 돕고 싶은 곳에 쓰세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들 정말 변했구나. 네, 어머님.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님께서 없으신 석 달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미선이 울며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어머님이 그리웠어요. 어머님의 목소리, 어머님의 따뜻함. 할머니는 일어서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3사람을 차례로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준호가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용서한다. 다 용서한다. 한참을 울고 난 후 할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기부 서류였습니다. 준호 가족은 긴장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결정하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필요 없어.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변했으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신 이걸 보거라. 그것은 새로운 유언장이었습니다. 내 재산은 이렇게 나눌 것이다.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300억 원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내 이름으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100억 원은 준호에게 준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그 돈으로 사업을 하거라. 하지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라. 소외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기업. 예, 어머님. 50억 원은 신탁으로 관리하며 서연이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쓴다.
하지만 서연이가 25살이 되기 전에는 쓸 수 없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50억 원은 미선이 내 명의로 복지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내가 만난 을순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프로젝트.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 펜트하우스는 할머니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집으로 쓸 것이다. 네? 나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뭘 하겠니?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야지. 준호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준호를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다. 말씀하세요. 매주 일요일 우리 가족은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 복지관이든 급식소든 우리가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당연합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한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네, 어머님. 할머니는 한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새 유언장으로 교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그날 저녁 5사람은 펜트하우스의 큰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할머니, 준호, 미선, 서연 그리고 한재석 변호사까지. 미선이 준비한 저녁 식사가 상에 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들었어요. 어머님의 레시피로. 고맙구나.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재산 한 푼 없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어떤 기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속상했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어머님. 그래서 결심했어. 너희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겠다고. 고통스럽더라도 깨닫게 하겠다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희는 평생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서연이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계속 같이 살 수 있죠? 그럼. 할머니가 어딜 가겠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큰 창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었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재산 한 푼 없다고 했던 그분이 이렇게 큰 부자셨다니.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선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운 교훈이지. 맞아.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걸 깨달았다면 됐어. 며칠 후 준호 가족은 짐을 싸서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없습니다. 미선은 을순 할머니를 펜트하우스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제 새 집이에요. 놀러 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구나. 을순 할머니는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미선은 을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고 싶어요. 준호도 동훈을 초대했습니다. 형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혹시 형님도 함께 하실 생각 없으세요?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어요. 나를? 동훈은 놀랐습니다. 네. 형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능력도 있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동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석 달 후 준호의 사회적 기업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숙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미선의 복지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박순자 할머니의 가족은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급식소에서, 때로는 요양원에서. 어느 일요일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한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효자구나라고. 그래? 부끄러웠어요.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제 모습을 생각하면.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진짜 효자가 되겠다고.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충분해. 내가 변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서재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할머니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안심이에요. 우리 손녀도 바르게 자라고 있고요. 당신이 살아 계셨다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된 것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재산 덕분에 가족에게 마지막 교훈을 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과 함께. 펜트하우스의 불빛이 서울의 밤을 밝혔습니다.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재산 한 푼 없다는 말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진정한 재산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야기로. 돈이 아니라 사랑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교훈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박순자 할머니의 응징은 사실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1년 후 준호의 사회적 기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게 되었고 그중 절반은 재기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선의 복지 프로젝트도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봉사활동을 통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큰 재산 중 많은 부분을 기부하신 것을.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가장 잘한 결정이에요. 그 돈으로 가족의 마음을 얻었으니까요. 가족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족을 재산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진정한 재산은 함께하는 시간이고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 인터뷰 영상은 수백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것은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